1861년 내전이 나라를 갈라놓았습니다. 베레나 데이비스는 남부연합의 영부인 역할을 예상치 못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제퍼슨이 이제 새로 분리된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위 뒤에는 의심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통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비평가들은 그녀의 충성심을 의심했으며 전쟁은 그녀에게 엄청난 개인적 상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베레나 데이비스는 1826년 5월 7일 베레나 하웰로 태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윌리엄과 마가렛은 미시시피 주 네체즈에 살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던 중 시골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자료는 그녀가 미시시피 출생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베레나는 초기 미국 엘리트 계층을 대표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쪽 집안은 야망과 공공봉사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그녀의 친할아버지는 1790년대에 뉴저지 주지사를 지냈으며 그녀의 아버지 역시 1812년 전쟁 때 영국군에 맞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거릿 루이사 캠프는 부유한 미시시피 농장주의자 노예 소유주의 딸이었으며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이민자로서 미국 남부에서 신분과 부를 일군 인물이었습니다. 베레나 자신은 11남매 중 둘째였지만 19세기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성인이 된 것은 7명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계는 웨일스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제도 출신의 유럽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베레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가 기대와 다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올리브빛 피부, 짙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넓은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나중에 그녀의 웨일스 혈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북전쟁 전 남부에 경직되고 인종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징들은 이례적으로 보였고 곧 알게 되겠지만 이례적인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레나가 어릴 때 그녀의 아버지는 꽤 부유한 상인이었고 플랜테이션과 수십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가족은 안락하게 살았지만 1830년대에 1년의 잘못된 투자와 점점 더 사치스러워지는 생활 방식이 겹치면서 그의 재정은 꾸준히 악화되었습니다. 1839년 되자 이런 시련들은 결국 파산에 이를 정도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준 것은 그의 아내의 부유한 가족이었고 윌리엄이 딸을 교육을 위해 북쪽으로 보내 필라델피아의 기숙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들의 재정적 지원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은 여성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1840년대 필라델피아의 젊은 여성이 긴 공부를 마친 후 어떻게 휴식을 취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촛불 아래에서 소설을 읽거나 조용히 도시거리를 산책했을 것입니다. 1843년 말 베레나는 겨우 17살의 나이에 허리케인 플랜테이션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퍼슨 데이비스입니다. 그는 그녀보다 18살이나 많았고 부유한 플랜테이션 소유주였습니다. 제퍼슨은 이전에 사라 녹스 테일러와 잠시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1835년 결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미국 육군 장군이자 1849년부터 1850년 임기 중 사망할 때까지 잠시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제커리 테일러의 딸이었습니다. 베레나는 데이비스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에게 반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두 사람 사이의 나이, 배경, 정치적 차이 때문에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망설임 끝에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었고 두 사람의 연애는 1844년을 지나 다음 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 후 청혼했고 결혼식은 성대한 사교 행사로 계획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1845년에 결혼할 때 결혼식은 베레나의 부모님 집에서 열렸고 소수의 베레나의 친척과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데이비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야 베레나는 남편이 성 역할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에게 전형적인 남부 아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첫 아내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1835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데이비스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이후 8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와 단절된 채로 지내며 과거를 완전히 놓지 못하거나 어쩌면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레나는 결혼 생활에서 때때로 위로를 위한 아내처럼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신혼여행조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혼여행에는 그의 노모 제인 데이비스 방문과 먼저 곁에 있던 여성의 무덤을 찾는 일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이후 제퍼슨의 형이자 부유한 조셉이 제공한 땅에 제퍼슨이 세운 브라이어필드 농장에 정착했습니다. 곧이어 남편을 잃고 가난해진 그의 누나가 7자녀와 함께 그곳에 살기 위해 도착했는데 이 결정은 베레나와 상의 없이 이루어졌고 그녀는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그러나 1846년 제퍼슨 데이비스가 미국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베레나는 그와 함께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를 금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사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곧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고 젊은 사교계 인사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멕시코 미국 전쟁에 참전하려 하원 의원직을 곧 사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새로운 야망을 가지고 정치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그의 정치적 견해가 베레나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베레나는 노예제에 대해 북부 사람들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퍼슨은 그렇지 않았고 그는 노예를 가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나는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관점을 조화시킬 수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베레나는 돈을 좋아했고 1850년대 제퍼슨의 부가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제퍼슨은 오랜 기간 미시시피 주 상원의원으로 일했으며 1853년에는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행정부에서 육군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집은 미시시피에 있었지만 가족은 1845년부터 1861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워싱턴 DC에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베레나는 더 편안함을 느꼈고 미시시피의 격한 분위기보다 워싱턴 DC의 넓은 정치사회 환경이 자신의 성향에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비극이 곧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1852년부터 1864년 사이에 베레나와 제퍼슨은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 총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은 짧은 생을 삽니다. 1854년 데이비스 부부는 첫째 아이인 세뮤얼이 2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베레나는 한동안 사회생활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음 해 태어난 딸 마거릿은 데이비스 부부 자녀 중 유일하게 성장해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세 번째 아이인 제퍼슨 주니어도 성인까지 살아남았지만 1878년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발생한 환결병 유행 때 겨우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두 아들이 더 태어났는데 1859년에 조셉이 1861년에 윌리엄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딸 위니는 1864년에 태어났으며 어머니와 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나기 전 몇 년 동안 남부에서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레나의 인생 전체의 궤적이 1860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는 노예제에 대한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북부주들과 남부주들 사이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북부주들은 더 도시화되어 있었고 산업화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경제는 더 이상 노예 노동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들이 노예 제도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레나의 시대에는 북부의 자유주와 남부의 노예 소유주 사이에 뚜렷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강제 노동이 여전히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면화와 담배 재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레나는 1850년대 말까지 이런 배경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노예 제도가 많은 남부인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이었지만 베레나는 보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북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두 지역과 연관이 있어 그녀는 자신을 반쪽짜리라 불렀습니다. 노예 제도는 전국적으로도 점점 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주에서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공화당이 창당된 이후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0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비록 링컨이 전국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남부주들은 그의 의도를 두려워했고 1860년 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연방에서 탈퇴한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1861년 1, 4월에 여러 주가 추가로 탈퇴해 남부에서 남부연합 콘페더레이트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결성됐습니다. 같은 해 4월 미국 남북전쟁의 첫 총성이 울려 퍼지며 연방과 남부연합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어 나라를 분열시키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레나 데이비스와 그녀의 남편은 곧 미국 남부연합의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독보적인 역사적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점진적이었습니다. 미시시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1861년 1월 9일에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제퍼슨은 12일 후 워싱턴 DC에서 상원의원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불과 4주 후 그는 엘라베마 주 몽고메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부연합 임시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임시직책은 1862년 2월 22일에 정식 직책이 되었고 그때쯤 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수도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로 옮겨졌습니다. 제퍼슨의 아내인 베레나는 즉시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 것은 오랜 상원의원이자 전쟁부 장관으로서의 경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레나의 남부연합 영부인으로서의 자리는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남부연합의 대의를 진심으로 믿지 않았고 그녀의 의심은 새로운 분리국가의 영부인으로서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리치먼드에서 그녀와 대화한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렸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외모를 언급했습니다. 점점 더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언론에서는 그녀의 피부색에 대한 소문이 모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녀의 누런 피부와 짙은 이목구비에 주목하며 그녀에게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피가 섞였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적대적인 비평가들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 모두를 상처 입히기 위해 충격을 주려는 언어를 사용하며 그녀를 물라토나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혈통과 순수성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인종적 불안을 부추기기 위해 계산된 비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데이비스 가족의 가정생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베레나는 이 시기 동안 자주 임신을 했고 그들의 아들 조셉은 5번째 생일 직후 심하게 넘어져 1864년 4월에 사망했습니다. 몇 달 후 베레나는 위니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는 곧 남부연합의 딸로 알려졌고 그녀의 이야기와 이미지는 전쟁 마지막 해 남부 전역에 퍼져 사기 진작에 활용됐습니다. 이렇게 베레나는 전쟁 기간 내내 임신하고 슬퍼하고 비판받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대의의 가장 저명한 여성 대변인 중 한 명으로 내몰렸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시작된 지 거의 정확히 4년 만인 1865년 4월 남부연합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남부연합의 최고 장군 로버트 E. 리가 항복을 준비하는 동안 제퍼슨과 베레나, 그들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리치먼드에서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에서 체포되었고 제퍼슨은 전투가 끝난 지 며칠 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퍼슨은 이후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베레나는 남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녀들을 친척이 있는 캐나다로 보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1867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1868년 크리스마스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발표한 전직 남부연합 정치인과 군인들에 대한 일반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데이비스 부부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사회는 변해 있었습니다. 제퍼슨의 부는 주로 노예 노동에 의존한 플랜테이션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정치 경력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었고 전쟁과 감옥에 있을 때 발생한 모든 법적 비용 때문에 가족의 재산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 남부연합의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유명세 덕분에 연설과 행사 출연료로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제퍼슨이 미국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 교직을 맡는 것을 고려하는 동안 베레나와 아이들은 유럽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매와 아이들과 함께 영국에 있던 베레나는 1870년과 1871년에 미국에서 제퍼슨의 불륜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아들 윌리엄이 11번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고 여기에 재산의 몰락까지 겹치면서 그들은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870년대 중반 베레나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점차 화해하여 결국 1878년에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제퍼슨은 루이지애나 플랜테이션 소유주의 부유한 미망인인 사라 도르시의 후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도르시는 사실 1830년대 두 소녀가 함께 기숙학교에 다녔던 시절부터 베레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르시는 작가이자 역사가로 저술에서 남부연합대의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스 부부를 멕시코만 미시시피 보부아르 영지로 초대해 살게 했고 결국 저렴하게 집을 팔았습니다. 사라가 1879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제퍼슨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남겼고 이는 제퍼슨의 남은 생애 동안 그들의 재정 문제를 크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는 1889년 남부 여러 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황결병 유행으로 8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베레나는 뉴욕시로 이주했는데 당시에는 논란이 되는 결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언론 재벌 조지프 퓰리처의 친척으로 1891년 그가 뉴욕 월드에서 글을 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딸 위니도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도 글을 썼고 아일랜드 혁명가 로버트 에미스에 대한 연구서와 같은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베레나와 그녀의 딸은 1890년대 맨해튼에서 작가로서 중산층의 삶을 살았고 종종 시내의 아파트 호텔이나 친척집에서 지냈습니다. 가끔 베레나는 북쪽으로 이주하고 뉴욕시의 양키 신문에 글을 쓴 결정 때문에 남부 언론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쟁과 남편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898년 위니가 34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사인은 폐렴이나 위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레나는 아버지와 오빠 옆 리치먼드에 그녀를 묻는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베레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후기 기사들 중 많은 부분이 남북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심하게 분열되어 있던 나라에서 북부와 남부주들 간의 화해와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려는 생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베레나는 두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뉴욕에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부연합군 출신 군인들과 정치인들의 가족에서 자란 여성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베레나는 말년에 교육 기회에 확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1901년에 그녀는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인 부커 T 워싱턴을 만나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모두가 미국에서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말년에는 매일 센트럴 파크를 마차를 타고 센트럴 파크를 둘러보고 극장에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80살까지 살았으며 1906년 10월 16일 맨해튼 미드타운 아파트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딸 마거릿, 데이비스 헤이스와 여러 명의 손주, 증손주를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사진을 보며 혈통을 추측합니다. 일부는 외모로 아프리카계나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자신을 혼혈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보 연구와 현대 역사가들의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그녀의 가계는 유럽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베레나 하웰 데이비스는 뉴욕시 거리에서 장례 행렬로 추모를 받았고 이후 리치먼드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남부연합의 유일한 영부인이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수도에 안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평안히 잠들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인생과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계 외에 다른 혈통이 있다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잊혀진 삶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